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월 18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 첫 방송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국내외 뉴스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현재 윤석열 총장 야권 1위 주자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여당에서는요,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견제하고 압박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과 이강, 즉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이 양강의 구도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갖은 술책을 다 벌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최근에 나타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검 이 감찰위원회를 소집한 것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총장 여러 가지 재직 중에 했던 것 중에 추미애가 중점적으로 감찰권도 행사하고요, 수사지휘권도 행사해서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명숙 모해 우의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명숙 모해 우의중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팀을 처벌하려고 이 갖은 애를 다 썼고, 막판에 박범계가 4개월 동안에 걸쳐서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했어요. 근데 합동 감찰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 관행을 좀 고치겠다, 수사 이 문화를 고치겠다라고 주장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 이 한명숙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무시됐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또 이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조남관 권한대행 당시 이 법무연수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남관 대행이 바로 검찰 내부망에 뭐라고 그랬어요? 박범계가 주장하고 있는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의 핵심은요, 이문정 의가 이 한명숙 수사팀 수사하지 못하겠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문정이한테 누가 수사하라고 그걸 이 모해 우의중 관련해서 수사할 권한을 누가 줬느냐? 윤석열 총장 처음부터 안 줬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다, 이런 반론을 제시할 정도로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요,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이 박범계의 이 합동 감찰 결과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박범계가 이 합동 감찰 왜 했냐면은 윤석열을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압박할 수 있는 구실거리를 찾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와 대검의 이런 합동감찰 이외에 말이죠, 비밀리에 뭐가 작업이 이루어졌었냐면은 대검 자체적으로요, 한동수가 누굽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잖아요. 이문정이도 바로 우리법 연구회 좌파 이 판사들의 단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뭘 음모를 꾸몄느냐? 바로 대검에서요, 감찰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 감찰위원회는 이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인 8명하고요, 검사 1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감찰위를 개최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은 20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어요. 징계 시효 3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법무부, 이 박범계가 주도하는 합동감찰 말고 별도로 윤석열 총장을 흠집내려는 거리를 찾으려고 이 위원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번 정도 감찰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감찰위를 열다 보니까 이거 과연 징계안 이거 시효가 끝났는데 이걸 다룰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찰을 열어도 과연 이것이 감찰 시효가 끝난 사건을 다루는 감찰위가 맞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감찰위 열어도 되냐? 그러니까 당연히 법무부에서는 열어도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2번 정도 더 열려서 총 3번 감찰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감찰위원들 징계 대상이 아니다. 누가 징계 대상이 아니냐? 수사팀의 핵심 검사가 누구냐면 신흥석 검사하고요, 어미준 검사인데, 이 신흥석 검사는 한만호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어미준 검사가 재소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한 사람이 바로 이 어미준 검사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둘 다 이 신흥석 검사에 대해서는 이 무혐의, 그리고 이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불문, 이렇게 결국 뭐냐, 둘 다 징계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감찰위원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찰위원회 안에 이 감찰위원회가 이제 총 3차례 열렸잖아요. 거기에서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뭐라고 보고했느냐? 이거는 이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찰 위원들을 설득하지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혐의 징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감찰위원회에서는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경고까지 이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 이 경고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이 속셈이 다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극비리에 말이죠. 이 감찰위원회까지 소집하고 거기에서 윤 총장 징계까지도 경고장이라고 하는 경고를 한다는 이 제일 낮은 수준이죠. 뭐 사실 경고는 이 경고라고 하는 징계를 추진하려고 했던 이런 이 흑막이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현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흠집내고 그야말로 지금 양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좀 아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감찰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는요, 이 윤석열 총장 본인과 관련해서 이 사세행위 고발한 내용, 그러니까 이 사세행위 이번 이 한명숙 모욕이중 교사와 관련된 수사와 기소를 윤 총장이 방해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 사세행위 이미 고발했어요. 공수처에. 그래서 공제 8호 이런 사건 번호까지도 지금 부여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만약에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데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쳤지만은 무의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또 양강구도 여권에서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양강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양쪽의 신경전, 그리고 양쪽의 설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낙연 이 대표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550 때 국보위와 관련된 활동도 했고, 또 이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해서 상당한 좀 내밀한 관계도 유지했다. 이런 내면을 최근에 이낙연 지사 측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SNS에서 지금 제2의 트루킹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적발이 됐어요. 이러한 것은 결국은 이제 이낙연 측에서 이거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은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고 내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됐다. 이제부터 이 관련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이낙연 측에서는 이제 완전하게 그야말로 이제 법적 공방으로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정원의 댓글 사건보다도 더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제2의 트루킹 사건하고 맞먹는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방을 운영하는 이 방장이죠. 대화방 방장은 누구냐면 이 경기도 산하 공기관인 교통연수원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직. 그래서 진유철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또 이 필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유철, 진유천, 그 다음에는 진효희, 그 다음에 제세이화 이런 이 닉네임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당연히 경기도 산하 공기관 소속의 임원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불법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낙연 대표 측에서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대화방에 뭘 올렸냐면요, 이낙연 후보를 갖다가 기레기다, 또 이 친일파다 이렇게 해서 이 규정하고 이 게시물을 올려서 이러한 게시물을 자료로 삼아 가지고 총 공격을 하라, 이런 또 이 지시까지 한 그런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미 해경군 김씨,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부인이자요, 과거에 해경군 김씨 SNS 하다가 걸려가지고 많은 논란이 야기됐습니까? 그래서 아이디를 바꿔라, 이런 또 이 아이디어까지도
이 의견 조언까지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메신저 대화방의 방장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이 캠프 측에서는요, 이 사람을 갖다가 결국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 이런 책임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말로 이 국정원 댓글 공작을 연상시키는 것이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뭐 굉장히 강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경선에서 고위공직자가 앞장서 비열한 정치 공작을 되풀이한 데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관련자들을 갖다가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요, 경기도 고위공직자의 네거티브 작전방 운영에 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 개입이 돼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라. 그리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후보로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요, 이거는 자기네 캠프에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다. 따라서 어떤 네거티브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 보겠다. 이런 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SNS 이 봉사팀, 즉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방장, 이 사람의 이제 활동과 관련해서요, 이제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추가 취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취재에 따라서 이제 이 내용이 일파만파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인데요.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부인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여권이 이제 공격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격에 나선 것이, 그러면 이재명, 추미애, 정세균이 논문도 같이 좀 해명하라.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특히 이재명이가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 가천대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 여기에 대한 이 표절 의혹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재명 씨의 논문의 표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사회학 박사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정책위원장인데요. 이 정책위원장이 검색을 해 바탕합니다. 그러니까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자료를 그대로 게재한 경우가 무려 77쪽 가운데 3분의 2에 이르는 49쪽, 63.6%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요, 특히 쪽 전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논문으로 채운 내용이 24쪽, 절반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체 없이 가져다가 인용된 자료는 모두 12개나 된다. 그러면서요, 이거는 표절이 아니고 복사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에요,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 포기한 분들의 내용을 쭉 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14년도에 지명 처리했고,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 2016년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17년 전부 사퇴했고요. 그 다음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2006년도에 임명 13일 만에 사퇴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까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논문 표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논문을 표절을 했느냐? 일종의 공천보험용으로 이 표절을 까지 하면서 논문을 쓴 그런 정황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옛날에 2007년도 이전에 이런 이 논문과 관련된 이 청문회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 없을 적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이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제대로 검증을 할 경우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거는 이제 주간 동아에서 싣고 있는 기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이 평가한 내용인데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분석 기사라고 보는데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사실상 반문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문임에서 시작한 점, 이 과거에 이 노태우나 YS나 그 다음에 DJ 이런 과거 대선에 비춰보면 하나의 원칙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김영삼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느냐? 이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결국은 이 YS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노태우는 정준영을 좀 챙기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YS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와 대립하던. 그 다음에 또 이 YS는 이인재를 대통령을 시키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결국은 정권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DJ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DJ 때는 또 누가 대통령이 되냐면 노무현이가 됐는데, DJ는 누구를 염두에 뒀냐면 정몽준이를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MB 때는 말이죠. MB 때는 결국은 이제 박근혜가 됐는데, MB하고 박근혜는 갈등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은 DJ와 갈등,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MB와 갈등, 그리고 YS는 노태우와 갈등. 즉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 되고 있다. 일반화된 원칙. 그래서 현직 대통령과 우선 각을 세우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 그래서 2017년도 대선 때도 문재인이냐 이재명이냐 했을 때 이번은 문재인이야, 다음이 이재명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이 문재인과는 그래서 이 반문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이재명이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이 대표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고, 윤석열 총장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외연 확장이 굉장히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반문이라 인식되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것이 이제 딜레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이재명 지사한테 차도 한 잔 별도로 대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수도권 방역 특별 점검 회의할 때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참 고생이 많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위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됐을 때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지사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문재인 대통령도 보험에 들기 위해서 차 한 잔을 대접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1등 달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지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반대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경수하고 이제 윤건영이가 중심 변수가 된다는 건데, 김명수도 최근에 말이죠, 이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협약 MOU도 맺고 있잖아요. 경기도하고 경남하고 연구소 간에 협약 문서까지 지금 협치한다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두 사람의 소통 관계가 굉장히 강하고 있고, 특히 친문 이 핵심 중에 하나인 이재명 지사가 또 이재명을 밀고 있잖아요.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밀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본다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이를 꺾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낙연이가 그리고 추미애가, 그러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삼 또 노무현, 박근혜가 만든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이재명한테 기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경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당선되는 사람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재명이는 이 반문을 지금 현재 반 이재명 노선에 서 있는 친문 세력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각을 세우기보다는 이제는 이 차별화하는 선에서 살짝 뭐라고 그럴까요? 변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까지 추켜 세우는 SNS 활동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이재명식 친문 세력에 대한 공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이 박용진 의원에 관한 보도인데요.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이 다스베이다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어요. 그 유튜브 방송 출연은 권경선 6인 후보를 차례로 초청하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갔는데, 이 본인이 이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한 얘기가 제대로 실려 있지 않고 많이 편집된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그 어떤 부분을 편집했는지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튜브, 다스베이다 유튜브 내용이 나오니까 주변에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김어준과 대립해서 경선할 게 좋을 게 뭐가 있느냐, 대립해가지고 이 경선에서 좋아질 게 뭐가 있느냐, 왜 그렇게 충돌했느냐, 이런 이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심각한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거는 충돌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본인은 진보 매체도 나가고 보수 매체도 다 나가는데 자기가 할 얘기는 똑부러지게 한다, 이런 거를 또 공개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내가 김어준이도 손 좀 그렇게 김어준한테도 절절 매는 사람 아니야. 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냐, 소신 있는 진보 좌파야. 그러니까 나를 지원해줘, 강단 있게. 이거를 촉구하는 선거 홍보 전략상으로 이렇게 이 다스베이다 편집했다, 이거를 지금 폭로하고 나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박용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충돌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일부러 대립하고 다투는 것처럼 보일 생각이 없었고, 다만 생각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른데도 김어준 씨의 당내 영향력을 생각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 편집 됐거나 또 삭제되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김어준 씨한테 김어준이가 꼰대가 됐다, 이런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 김어준 씨가 왜 2030 세대만 또 받드느냐, 그들이 더 보수적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길래 김어준이가 딴지일보 만들 때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보니까 김어준 씨도 꼰대가 됐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실제로 이 올려있는 동영상에는 꼰대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김어준 씨가 왜 박용진은 보수 매체에 나가서 당에 쓴소리 해가지고 명을 사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 매체 구분하고 보수 진보로 그다음에 내 편가려 하면 되겠느냐, 나는 진보나 보수 매체 가리지 않고 출연한다, 어디서든지 할 얘기는 똑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나 하태경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하니까 그 매체 청취자들도 보수적 인사의 이야기를 듣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렇게 뉴스공장에 홍준표, 하태경이 출연하니까 방송 안 잘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방송 안 잘리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 또 삭제가 됐다라고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한 꼰대라는 말, 그 다음에 안 잘린 것이다, 이런 말들이 올라갔더라면 얼마나 난리가 났겠느냐, 이런 또 이 평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보면 역시 이번에 이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랭킹 3, 4, 5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또 어차피 국민 여론도 감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 여론에서 지지를 많이 확보하려는 이 경선 전략의 일환에서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말이죠, 이 국내 뉴스는 마치고 그 다음에 북한 관련 뉴스 하나만 우선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지금 이제 박남기가 최근에는요 이병철이 해임이 됐어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해임이 됐고, 그리고 과거에는 화폐 개혁의 실패 책임을 물어서 이 박남기를 갖다가 완전히 처형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박남기를 처형했는데, 이 박남기 처형과 관련해서 아주 잔인한 이 폭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남기를 말이죠, 처형한 다음에 어디다 보내서 정말 누구죠? 장성택보다 더 잔인하게 죽였냐면은 용광로에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용광로에 집어 던져서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탈북자의 주장에 의해서 탈북자가 주장했는데요. 이 탈북자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월간 조선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남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86년도에 인민경제총괄하는 국가계획위원장에 발탁된 이후에 24년간에 걸쳐서 북한에서 이 경제를 최일선에서 지시한 그런 아주 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2010년도 3월에 처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24년간입니다. 근데 이 박남기를 화폐 개혁의 실패.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경제가 망가지니까 결국 화폐 개혁 당신이 잘못해갖고 북한이 경제가 다 망가졌잖아. 그러면서 처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처형을 하고서 그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용광로. 참 잔인하죠? 이 용광로에 집어 넣어가지고 완전히 시신을 남포 용광로라고 합니다. 남포 용광로. 근데 이제 남포 용광로에도요, 남포에도 두 개의 제철소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천리마 제강 연합기업소이고 다른 하나는 보산 제철소인데 아마 상징성으로 볼 때 천리마 제강 연합기업소에서 용광로에 던진 것으로.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택, 김정은, 이 김정은이의 이 뭐라고 그러죠? 이 공포정치, 그야말로 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 피바람 부는 이런 숙청바람, 지금도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철이 최근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거되고요. 박정천 총참모국장도 제거가 됐는데 이 사람들도 어떤 또 이 피바람이 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러한 김정은이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 참 결단력 있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축켜 세우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강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쭉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요, 지난 1월 달에 8차 당 대회를 하면서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런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 일꾼들을 단호히 제거하겠다, 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단호히 제거했다라고 직접 김정은이가 육성으로 외친 걸 보면 이 간부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임박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7월 18일 오후 뉴스를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은 시청 그리고 주변 분들과 SNS를 통해서 공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